안녕하세요. 진정토크입니다. 이 시간에 조시철 목사님 모시고 많은 그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는 사진들을 통해서 역사의 진실을 탐구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이 생겼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운데요. 특히 이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그리고 부모님과 조상들의 그 역사적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분들, 그리고 역사의 현장에 계셨던 분들을 새롭게 만나신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왜 이런 진실들을 몰랐을까? 오늘 자세한 말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시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저희가 작은 동상을 모셔놨는데 네. 사실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세우는 게 네. 저의 또 하나의 꿈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기념관 하나도 없는 건국 대통령이 있는 그런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사적인 천재 이승만 박사가 키운 아시아의 나폴레옹 박정희, 군인 박정희라는 제목으로 역사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그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이 사진들을 보니까 처음 보는 사진도 많고 이 대단한 사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까지는 이런 사진들을 그 역사학자라는 사람들이 몰랐던 건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첫째는 이제 역사의 진실을 캐다 보면 네. 이승만 박정희가 얼마나 위대한지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진 자료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진실이 드러나니까 숨기겠죠. 가리겠죠. 소위 역사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조작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조작을 한다거나 또 빼버린다든지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우리나라 역사의 특히 사진은 특히 옛날 사진은 다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에 카메라가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교사들입니다. 네. 선교사들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미국에 보고한 그런 사진들을 제가 이제 하버드라든지 콜롬비아라든지 UCLA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찾아내는 거죠. 아, 그 대학교 도서관에 직접 가셔서? 아니요, 이제 인터넷으로 다 찾습니다. 아, 인터넷에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예, 공개한 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념에 빠져서 이런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네. 감추고 네. 이런다면은 스스로 역사학자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닐까요? 네. 이런 그 정말 가슴 아프죠. 본분을 예. 배신하는 이런 예. 사람들이 역사학자라고 이 나대고 있는 그런 지금 꼴이잖아요. 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거보다도 네. 역사는 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사 뿌리는 내 얘기입니다. 내가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러므로 역사를 왜곡한다는 것은 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런 인식이 없는 거죠. 이념에 빠져서. 예. 네.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나와 있는 똑같은 사진이라도 지난번에 왜 보여주셨던 박정희 대통령의 뭐 모습이라고 했던 그건 뭐 완전히 조작이기도 그렇죠. 했지만 네. 또 이런 역사적 인물이 나와 있는 그 사진들에 대한 해석이 네.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다르게 네. 할 수도 있죠. 예. 그런 것 또한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연도가 뭐 잘못 기재됐다든지 뭐 그런 어떤 그 오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하여튼 네. 기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은 폄하하고 왜곡시키고 모독할 것인가 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모든 자료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오직 그 이승만 박정희라는 그 인물이 나오는 역사적 사실들만 그렇게 왜곡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주로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남북 대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북쪽 입장에서는 결국 이승만 박정희가 죽일 놈이죠. 그쪽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반공 정책을 그렇죠. 예, 펴서 또 대결을 네, 했고 그들의 적화통일 야욕을 억누른 대통령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결과가 우리는 세계 4대 강국이 됐고요. 4대 강국은 아니죠. 이건 좀 그거 4대 강국도 제가 해석을 합니다. 12위권입니다. 네. 아닙니다. 그게
GDP 경제 규모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 총 생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 대비 총 생산량을 따질 때 우리가 4위인 거죠. 인구 대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금 한 10조 불을 생산하거든요. 네. 15억의 인구를 가지고 10조 불을 생산합니다. 10조 달러. 네. 예, 10조 달러. 15억이라는 인구를 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약 6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약 1.5조 불의 그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 보면은 10분의 1이잖아요. 근데 인구는 30배입니다. 결국 우리가 3배가 더 강하다는 거죠. 네. 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그렇네요. 예, 그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이 지금 1위로 15조 불에 3억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2위가 일본입니다. 예, 1억 2천만으로 약 5조 불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3위입니다. 8천만이 약 한 2조 불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비로 대한민국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의 건국이념,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이 경제발전과 네. 산업화,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오늘날 지금 현재 올 수가 있었다는 그렇죠. 생각인데, 이게 지금 이 정권이 바뀌고서 지금 사회주의화되면서 걱정입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바뀌어갈지. 네. 네.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4대 강국이 되었고 북한은 완전히 거지 국가가 됐죠.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 사는 그런 아주 빈국이 됐는데 결국 통일이란 뭐냐? 통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통일이란 그분이 옳았고 그분들이 이겼다는 뜻입니다. 즉 이승만 박사가 세운 대한민국 체제가 옳았고 김일성이가 세운 공산주의 체제가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이런 그 체제 안에서의 그 경제 발전이 결국 북한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런 간단한 사실을 예. 무시하거나 외면하면서 지금 북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고 결국은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을 하려고 하는 집단이 지금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오늘 그러면 다시 이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던 그 사진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진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작되는 스토리는 어떤 걸까요? 오늘 시작되는 스토리는 이제 지난번에 박정희 대통령님의 이제 친일파가 조작 왜곡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사진을 통해서 배웠고요.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친일파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그렇죠. 그들이 친일파라면서 주장하면서 내놓았던 그 사진들이 조작되거나 왜곡됐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명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남노당 공산주의라고 하는 또 오해와 또 모독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남노당이었고 빨갱이였다, 골수 예. 빨갱이였다 이런 예.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또 예. 좌파들의 선동이었는데요. 예. 이게 왜 잘못된 것이고 사실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사진 한번 같이 보시죠. 예. 이 사진이 1948년 11월 달에 여순 반란 사건 아시죠? 네. 군대 공산당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때 이제 진압하는 그 사진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송호성 장군이고요. 네, 앉아 계신 분이요? 예, 오른편에 서 있는 분이 백인엽 장군입니다. 백인엽 장군 동생입니다. 네. 예. 그래서 군대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왜? 대한민국이 8월 15일 날 세워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북쪽에서 사주를 해가지고 군대 내에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군대 안에도 이 남노당 세력이 많이 있었다고 굉장히 많았죠. 네, 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수립,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 3개월 만에 이런 그렇죠. 일이 벌어진 건데요. 예,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왜
14연대가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 전에 4.3 사건이 있었죠. 네. 요거는 대한민국 건국 직전에 일어난 겁니다. 그거는 5월 10일 그렇죠.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네. 사실은 이게 47년도부터 이게 준비가 됐죠. 준비가 네. 됐었고 또 그 촉발됐던 사건도 예. 있었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몇 년 걸렸습니다. 이걸 다 진압하는데. 그래서 그 4.3 사건이 바로 제주도 내의 공산주의자들을 선동해서 재헌의회를 방해하려고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결국 두석을 선거를 못했죠. 그러니까 제주도에 이 세 사람의 재헌 의원을 선출하기로 두 되었었는데 명입니다. 두석입니다. 아니요, 세 석인데 두 석은 못한 거예요. 예. 그리고 한 군데만 이제 뽑혔고 예. 그래서 이제 두 군데가 제주도에서 선거를 예. 못 치렀습니다. 예. 재선거를 하려고도 했는데 안 그것도 못 됐죠. 치렀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진압하라고 14연대를 보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순천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려고 했는데 네. 반란을 일으킨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때 4.3 사건 때 송호성 장군입니다. 이분이 진압하러. 그리고 그 뒤에 서 계신 분이 조병옥 박사님이십니다. 예. 아, 그 오른쪽에 예, 경찰 모자 있죠? 네네네. 예. 서 있는 분이 송호성 장군이고 그 뒤에 얼굴만 보이는 분이 얼굴이 반이 가리는 예, 분. 조병옥 박사님이십니다. 아, 네. 예, 그분이 이제 그때는 이제 경찰 총수로 진압하러 갔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예. 이게 48년 4월 3일 날 예. 이제 그 이 폭도들이 경찰 관서에 침입해서 경찰서장 가족을 죽이면서 시작됐던 사건이거든요. 물론 예. 그 이전에 또 딴 거 있었지만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서 그렇죠.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 그렇죠. 이게 됐던 예. 거죠. 예. 그 초기에 폭도는 북한으로 도망을 쳤지만 예. 뒤에 남은 세력들이 이어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이 폭동을 일으키고 행정을 방해했던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수립 이후에 진압을 하러 보냈다는 그렇죠. 거죠. 14대원대를. 네. 그러니까 4.3 사건은 건국을 방해한 사건이고 14연대 반란 사건은 건국 후에 대한민국을 방해한 사건이죠. 네. 거기에 송호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진압사령관으로 다 등장을 합니다. 네. 자, 근데 그때 이제 이 송호성 장군과 함께 여순 반란 사건 진압하는데 작전 장교로 투입된 분이 박정희 소령입니다. 아, 옆에 박정희 소령의 모습이 보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이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남로당의 그 총책으로 군대 내에 아니죠. 그렇게 잡혔다 뭐 이런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순 반란 사건을 진압하러 미군 군사 고문단과 함께 송호성 장군이 작전 회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옆에 작전 장교로 박정희 소령이 진압하는데 관여하는 사건입니다. 지금 예. 저 모습은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박정희 소령이 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죠. 송 장군이 경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진압하자마자 네. 박정희가 체포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남로당에 이름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가지고 체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송호성 장군이요 간첩이었습니다. 예? 예, 송호송 장군 자체가 간첩이었어요. 간첩이었습니다. 그래서 6.25 동란이 일어났죠. 네. 50년 6월 15일 날. 네. 그때 송호성 장군은 이제 예편에서 뭐라 그럴까요? 향토 예비군 부대 부대장이었습니다. 저 사진은 지금 송호성 선생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저 북한에 있는 묘 같은데. 그렇지, 혁명열사에 묻혀 있는 거죠. 아, 예, 이건 그래서- 정말 충격적인. 예, 그래서 처음 듣는 지금 예, 얘기에. 북한이 이제 기습남침을 하면서 한강이 끊어지면서 송호성이가 월남하지 않고 북한으로 넘어간 거죠. 그럼 그때까지 여순 반란 진압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한 것이. 그렇지, 다 그리고 그 제주도 간 것도 그 진압을 좀 방해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북침 남침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북한에서 새벽에
전 북한 지역에 방송을 했습니다. 뭐라고 방송했느냐고 하니요. 지금 남쪽에 송호성 부대가 기습으로 북침하여 우리가 남침을 시작했다. 그렇게 북한에서 자기들이 무단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을 침략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말 방송을 하고 했는데 내려왔군요. 그 주인공이 송호성입니다. 예, 송호성 부대가 북한을 침략해서 우리가 남한을 점령하고 있다. 그리고 송호성이는 곧바로 월남에서 이제 선무 방송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저렇게 혁명열사능에 묻히게 됩니다. 아니 월남이 아니고 월북이겠죠. 월북이죠. 예. 네네 조금 전에 월남이라고 그렇죠. 그러셔가지고 월북. 깜짝 놀랐어요. 자, 이게 그런데 이제 박정희는 이때 체포돼 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박정희를 체포하게 한 게 송호성 아니 장군인가요? 전혀 그건 관계없는 얘기고 이제 네. 그 군대 내에 공산주의자들을 수사하는 특무대라 그러죠. 그 특무대에서 이제 박정희의 이름을 발견하고 박정희를 여순 반란 사건 진압 이후에 체포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저 집 사진은 김안일 씨 집인데. 예, 그 당시 이제 직접 수사한 사람이 김한진 대위입니다. 그다음에 수사팀장이 김창룡 소령이고요. 네. 그다음에 특무과장이 바로 김한일 소령입니다. 네. 준장으로 예편하신 분이고요. 그분 사진입니다. 네. 이분이 기독교인이고 또 목사가 되셨습니다. 나중에. 네. 그리고 특무대장이 백선엽 대령이죠. 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름만 걸어놨지 네. 실질적인 활동을 안 한 거예요. 네. 예. 그런데다가 남로당의 최고 군사총책이 이재복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요? 예, 지금도 종북 좌파 목사들 많죠. 네네. 그 당시도 종북 좌파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군사총책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그렇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상적인 거기 때문에 목사들이 신분 위장하기도 좋고 해서 그 이재복 목사가 그럼 이분이 원래 아니 이재봉이라는 자가 원래 그러면 군인이었다는 건가요? 아니죠. 목사죠. 목사인데 그 배후의 군사부 총책으로서 이런 것까지 다 지시하는 그러한 그 핵심이라는 얘기죠. 네, 예. 네, 그런데요. 그래서 이 이재복 목사가 박정희 대통령의 형님 박상희하고 친구입니다. 네. 같은 공산주의자로. 그 박상희라는 분은 박정희 대통령과 가장 친한 그렇죠. 형이었고 예.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남로당 당원이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대구 폭동 때 이제 비참하게 죽으니까 네. 이재복 목사가 박정희를 포섭하기 위해서 박상희를 많이 도와줬죠. 가족들을. 그러면 이 대구 폭동 역시 사실은 그 아니 뭐 다 알려진 얘기지만 남로당의 당연하죠. 그 대구부터 예. 해서 이자들이 일으킨 예. 쉽게 테러죠 얘기해서요. 말하자면.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동의 배후는 대만 공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지금 그 민노총이 걸핏하면 거리에서 벌이고 있는 네. 그 불법 폭력 시위도 역시 그렇죠. 예, 다 북한이 배후가. 누군가 어디인가 또 누군가를 통해서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혹을 해서 박상희를 끌어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름만 이제 거론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근데도 이제 상당히 고위직이기 때문에 아주 사형 위기에 있었죠.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 이제 우리 남한에서도 북쪽으로 올라가지만 북쪽에서 남한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들락날락을 합니다. 그때 군부 출신들이 북쪽에 갔다가 네. 북쪽의 실상을 보고 남쪽에 내려와서 박정희 소령을 만납니다. 그래서 박정희에게 북한의 실상을 얘기해 줍니다. 예, 그래서 이미 박정희는 아까 그 보신 요때 이미 전향을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 저때 송호성은 자기 신분을 감추고 그렇죠. 이렇게 지휘하는 척을 했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예, 그래서 누가 공산주의고 누가 공산주의가 아니냐는 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선명하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을 받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예. 무기징역을 받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전설이 되다 보니까 백선엽 장군이 살려준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공산주의자를 사면할 수 있는 사면권은 국부 이승만 박사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요 김창룡, 김한일, 백선엽 세 분이 신원 보증을 하고 모든 보고서를 올려서 국부 이승만 박사에게 선처를 부탁했죠. 그 수사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예. 박정희 소령은 이름만 올라있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예. 그 형 때문에 이름이 올라갔나 보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또 지금 전향을 거죠. 했다. 네, 그리고 전향한 것이 분명하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목숨을 살려주면 이제 대한민국을 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이제 결단 각오도 하게 되죠. 근데 군사 재판에서 무기징역은 왜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올라있다라는 사실 가지고 이름도 고위직이니까. 고위 소령 이상 그렇죠. 뭐 고위급이죠. 하니까. 예. 그때 이제 이승만 박사가 그 모든 보고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제는 함부로 죽이면 안 돼. 인제는 살려야 돼. 그래서 박정희만 유일하게 사면을 받고 문관으로 예편이 됩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박정희 소령이 인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그렇죠. 거죠. 예. 예, 모든 보고를 통해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박정희는 아시아 최고의 군인 엘리트였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도 배운 것처럼 일본 육사의 포병에서도 수석을 할 정도의 최고의 군인 엘리트였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럼 이승만 박사는 왜 박정희를 그렇게 살렸냐?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제가 제목에 붙인 것처럼 세계사적인 천재입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아시아 최고의 나폴레옹과 같은 그런 천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박정희를 이제 그 사면을 시켜서요 문관으로 예편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정보부에서 일을 해요.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이 안 보이는데. 없죠. 네. 왜냐하면 이제 문관이니까. 이건 이제 군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육군 정보국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제 전쟁 직전입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오른쪽에 김창룡,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백선엽 대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같이 근무한 거예요. 문관으로 박정희가. 그래서 이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의 그 작전이라든지 이런 걸 또 소상히 이렇게 파악하고 해서 6.25에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예. 그러면 왜 이승만 박사님이 박정희를 인재로 알고 살려줬느냐? 사실 이승만도 죽을 뻔했거든요. 요게 이제 이승만이 청년 때인데요. 네. 75년 3월 26일생입니다. 요게 입학 직전의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계신 그렇죠. 분이죠. 오른쪽에 네. 이제 이승만 청소년이고요. 가운데 이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일전쟁으로 해서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과거 시험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과거 시험을 6번이나 쳤는데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제학당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배제학당에 들어가선 사진인데요. 요 사진을 그동안에 몰랐습니다. 그냥 배제학당 사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네. 연도도 다 틀리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기독교 박물관에서 이승만이 여기 있다 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추적했는데요. 요게 1896년 5월 21일 목요일 오후 3시경 사진입니다. 네. 예. 이게 무슨 사진이냐? 여기 가운데 보면 중절모자 쓴 분 계시죠? 네네. 그분이 서재필 박사님이십니다. 맨 뒤에. 예. 맨 뒤에 중절모 쓰고 계신 예. 분. 그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서재필 박사를 모셔서 배제학당에서 첫 모교 강좌를 여는 사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거든요. 네. 지금도 모교 강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념사전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개량 한복을 입은 청년 보이시죠? 네. 그게 이승만 청년입니다. 체격이 아주 예. 그때도 좋으셨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승만 청년이 왜 또 중요하냐? 이게 최초의 단발령한 사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의 청년 가운데 제일 먼저 단발령을 한 게 이승만 청년입니다. 예. 그리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로 조선의 엘리트들이 다 배제학당에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요 명수가 169명입니다. 그런 아주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당대의 최고 조선 엘리트로 키운 거죠.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당시 배제 학당이 네. 연령의 폭이 대단히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학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빠른 사람들은 한 그렇지, 여섯 유치원부터. 살부터 그렇죠. 예. 대여섯 살부터 예. 20대까지 맞습니다. 그냥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어려 보여도요, 당대 조선의 최고 엘리트 고관대작들의 자녀들입니다. 예. 배제학당 서양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보낸. 예. 그래서 왼 여학생들도 많이 있네요. 여학생들도 그러니까 있죠. 게인 집안의 자녀들이 간 거네요. 예. 네. 이 여학생들이 이화학당에 이제 많이 갔죠. 네. 예. 그래서 이때 이미 이승만 청년은요, 선교사들이 학생 겸 교사로 씁니다. 네. 그래서 한문에 능통했기 때문에 한문과 동양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본인은 서양 학문을 배우는 학생으로. 그래서 선교사에 준하는 월급을 받고 학생 겸 교사로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만큼 교사로서 탁월한 그죠. 분이었다는 얘기죠. 탁월한 네. 인재를 키운 거죠. 네. 예. 이 당시 이제 감리교 선교사들입니다. 이승만을 키운 선교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같이 사진 찍은 것 예.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른쪽에 시험에난 분이 존 버스타드라는 선교사인데 네. 이분이 배제학당에서 이승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중요한 거 아니? 이분이 유일한 하버드 출신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청년이 나중에 조지 워싱턴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를 가는 계기가 된 분이죠. 이분이 짧게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승만에게는 굉장히 영향을 미친 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에서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요,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1901년도에 소천을 아. 귀국해서 소천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그런 그 선교사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이승만 청년이 만민공동회를 하죠. 월남이 상제, 윤치호, 서재필 이런 분들과 함께. 그래서 요게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여기에 왼편에 있는 청년이 이승만 청년입니다. 지금 반만 나와 있는 분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서 가운데 있는 분이 이상제. 선생. 그리고 예. 그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완용입니다. 이완용. 네. 그 이상재 선생 바로 뒤에 앉아 있는 그 서양 복장을 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완용은 이때는 친미파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애국자였습니다. 근데 친미파, 친러파, 친일파로 변질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친미파였다가 그렇죠. 친러로 갔다가 나중에 친미로 간 거죠. 친일로 간 거죠. 그다음에 친일로 그렇죠. 가서 매국노가 된 매국노가 거죠. 된 거네요. 이때만 해도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 얘기 최고의- 들어보면은 그 기회주의적으로 조금 더 세 보이는 쪽에 계속 붙는 거네요. 그렇게 됐죠. 네, 이완용. 그래서 이게 일반 역사자들이 요 사진을 잘라서 씁니다. 즉 이승만을 제거하고 쓰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 보실 거예요. 지금 왼쪽의 사진이 아주 미남 청년이네요. 예, 사회 보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23살 때 이승만은 당대 조선의 최고의 청년 엘리트로 저 사진은 지금 뭘 하는 데서 사회를 이게 보신 거예요? 만민공동회, 독립협회가 주장한 만민공동회의 사회 보는 장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승만이가 이때부터 위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학자들은 그게 싫으니까 이 사진을 잘라서 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이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학자라고 불러서도 안 됩니다. 네. 이 사진이 이제 또 왜 중요한 거 아니요? 이승만 청년이 독립운동하다가 체포되지 않습니까? 네. 독립운동이 아니죠. 대한제 개국운동하다가 네. 왜 체포되는 거 아니? 그 버스타드 선교사가 가시고 요 왼쪽에 아기 안고 있는 선교사 있어요. 네. 예, 그분이 쇼먼 선교사입니다.
네, 수염 나신 분. 애기 이렇게 안고 있는 그 네네. 옆에 예, 두 번째 젊은 분. 예. 그분이 이제 이승만하고 친했습니다. 그분이 왕진을 가자고 따라 나갔다가 잡힌 거예요. 네. 예, 그런 인연이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독립협회가 주최한 만민공동의 사진입니다. 저 행사에서 무대에서 사회를 보셨다 이거죠. 그렇죠. 네. 2차, 2차, 3차를 주관했죠. 게다가 이제 서재 PD가 5월 달에 강제 출국당하니까 이승만 청년이 다 2차, 3차를 주도하게 되죠. 예. 이게 이제 2차 집회 때 모습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당시 이제 공동회 집회 때고, 요게 유명한 3차 집회, 태극기 집회입니다. 최초. 이게 대한문 앞이네요. 그렇죠. 네. 그 당시는 대안문이었습니다. 네. 이게 나중에 대한문으로 고쳐진 거죠. 요게 이제 진짜 11월 대안문이라고 이제 써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그렇죠. 예. 역사적 사실. 그래서 이때 이승만 사진을 청년이 통해서만 확인되는. 예, 이때 이승만 청년이 한 연설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연설을 이때 처음 한 거죠. 대한문 앞에서. 대한문 앞에서. 이게 3차 때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종 황제가 떠오르는 이 지도자 이승만을 저때 그 태극기가 예. 저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처음 아시게 된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아니죠. 태극기는 1882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예, 예. 이렇게 모여들었던 사람들 중에 태극기를 다 소유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승만 청년이 강력한 개혁운동을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엮듯이 엮었죠. 엮어서 대역죄로 체포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아까 시어먼 선교사님하고 네. 그 왕진을 가다가 체포를 당해서 처음에는 한성감옥이 아니라 서소문 감옥의 임시 감옥의 구치소 같은 거죠. 예. 그럼 지금 저 사진은 어떤? 요게 이제 구치소입니다. 이게 서소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예, 오른쪽이 이제 구치소입니다. 예. 예. 거기서 이제 저렇게 엉성하게 저렇게. 예, 거기서 이제 강제 감옥이네. 노역을 하면서 대역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체포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저 사진은 강제 노역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가운데 있는 저 지키는 사람 사람입니다. 지키는 예, 사람이? 예. 근데 뭘 메고 지게를 지고 있어가지고. 예, 시계 지비는 거지. 이 왼쪽 사진은 그게 이제 서소문, 그 구치소 옆에. 예. 그래서 지금은 저게 남아있질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승만 청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미 선교사들이 노력을 해서 무죄 석방으로 다 얘기가 됐습니다. 엮은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승만 청년이 거기서 최정식과 서상대를 만나서 속습니다. 속아요. 예, 우리 탈출하자고. 네. 그래서 특히 서상대가 주도를 합니다. 최정식이는 그 개혁운동가였고요, 정치범이었고요. 서상대는 뇌물범, 파렴치범입니다. 요 놈이 돈을 들여서 권총 2자루를 몰래 들여와서 그걸 가지고 탈출합니다. 그런데 최정식이는 탈출해서 총기를 사용해서 사형을 당하죠. 그리고 서상대는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승만 청년은 권총을 가지고 탈출했다가 참 감사하게도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 다시 체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을 이해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게 이겁니다. 뭐냐? 속았거든요. 거짓말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일평생 정직하신 거죠. 뭐라고 속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탈출하자 그러지. 우리 여기서 대역죄로 죽느니 탈출하자. 그래서 탈출했다가 다시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요. 총기 탈취죄로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곤장을 때리는 장면인데. 예, 때리고 맞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렇게 엉덩이를 다 까고 그렇죠. 다 벗겨놓고서 저 몽둥이를 보세요. 저게 예. 완전히 그래서 100대를 선고받았어요. 곤장백대요. 예,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죠. 맞았으면 죽었겠죠. 그래서 저걸로 100대 맞으면 죽을 그러면요. 것 같아요. 예. 다 부러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칼을 쓰고 투옥이 왜 안 됩니다. 맞았을까요? 선교사들이 다 그렇죠. 예. 뭐 당대 조선의 소망인데 그 청년 살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박정희 대통령이 살린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선교사들이 살려줬거든요. 자기를 인재 생각하고. 그래서 이승만 박사도 박정희라는 인재를 살려준 거죠. 그래서 2월 2일경에 저렇게 칼을 찬 순간 그때서야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칼을 찬 장면입니다. 이승만 아니고요. 예. 그 재미난 거는요. 칼도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수는 12kg를 차고요. 무기수는 10kg를 차고 또 유배수는 8kg를 찹니다. 근데 이제 이승만 청년은 선교사들이 노력을 해서 일단 총기 탈취죄로만 적용을 해서 무기수로서 저거를 칼을 차죠. 저기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이 있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 이거는. 네. 글쎄요, 뭐 아닐 겁니다. 왜냐면 우선 단발령을 안 했잖아요. 아, 그러네.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회심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개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종하니까 이제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선교사들에게 성경을 요청합니다. 그때 이제 셔우드 에디란 선교사님이 영어 성경을 선물로 주게 되죠. 이 셔우드 선교사는 예일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원래 인도 선교사입니다. 네. 인도로 가다가 일본을 들렸는데 친구들에게 이승만 청년의 소식을 듣고 들려서 성경을 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선물이죠? 네. 예, 그 당시 성경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래서 에디 선교사의 성경을 감옥에서 이승만 청년이 통달하게 되죠. 저게 바로 그 성경이에요. 그 성경입니다. 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상태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옆에서 성경을 넘겨주면 읽게 되는 거죠. 비밀리에. 그것도 낮에만 또 호롱불을 켜놓고. 그래서 영어 성경을 통달하게 됩니다. 영어와 성경을 동시에 통달하게 되는 거죠. 성경으로 영어를 배운 최초의 한국인이시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승만 청년이 이제 회심했다니까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겠죠. 네. 그래서 1899년 12월 28일쯤에 이승만 청년이 벙커 선교사에게 자기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22일 날 조지 워싱턴 생일 기념이면서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행사를 선교부에서 갖고 사진을 찍죠. 이 선교사들의 사진인가요? 그렇죠. 선교사들이. 이 사진 의미가 뭐냐? 바로 이승만 청년을 누구처럼 키우겠다는 거예요? 워싱턴처럼 그렇죠. 키우겠다. 네, 그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부 아니, 조지 워싱턴과 같이 진짜 저희 방송에 나오신데 제가 학생이 된 것 같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질문을 네, 하시니까. 네. 그래서 맨 오른쪽이 존스 선교사님, 그리고 그 옆에가 아펜젤라 선교사님, 그리고 아펜젤라 선교사님 부인. 저분들이 독립기념일을 기념해서 독립기념과 예전 함께 독립 당시의 복장을 그렇죠. 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거네. 조지 앞에서. 워싱턴 장군의 복장, 또 건국의 아버지들의 복장이죠. 네. 예. 그래서 그 사진 찍은 거고, 요거는 이제 고종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서 아펜젤러가 관복을 입고 이승만의 선처를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902년도에 성경 번역회의 목포에 가다가 어청도에서 선박사고로 순직을 하십니다. 네. 예. 근데 그게 세월호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예. 일본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선박 위장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월호 사건도 지금 많은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 세월호 사건 때
정말 그 항해를 하면 안 되는 정도의 기상인데 굳이 아이들을 태우고 이렇게 강제로 출발시킨 것이 저는 정말 석연치가 않거든요. 그거 아니라 이제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선박을 바꿨다든지. 네. 이때도 아펜젤러도 선박을 바꿨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똑같습니다. 일본의 음모가 있었던 거네요. 여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굉장히 이제 그 조선을 식민지하는 걸림돌로 여겼던 거죠. 네. 그래서 저 왼쪽 사진이 순교 소식을 듣고 침울해하는 그 다른 선교사들 모습입니다. 레이놀즈, 언더우드, 게일 넷이 만나기로 했는데 소식을 듣고 침울한 거죠.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존스 선교사가 그 다음에 대신 참석한 그런 선교사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요 5년 8개월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승만 청년들에게 당대 최고의 책들을 이제 보내줍니다. 그래서 약 600권 분량을 통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아웃룩이라는 잡지인데요. 요거는 이제 오늘날의 타임즈지, 뉴스위크지, 르몽드지, 스피겔지와 같은 그런 그 당대 최고의 잡지입니다. 그런 걸 넣어줘서 감옥 안에서 이승만 청년이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하게 되죠. 정말 대단하신 게 예. 감옥에서 ABC부터 시작해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아니죠. 이미 배제학당부터 영어는 통달했죠. 예, 그렇겠네요. 예. 예. 그래서 배제학당에서요 선교사가 오면 이승만한테 영어를 가르쳐주고 이승만은 한글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선교사 월급을 받고 지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깜빡 못하고 예, 감옥에서 영어를 터득하신 분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감옥에서 네. 영어 성경을 통해서 네. 이제 영어와 함께 성경도 다 통달하게 되죠. 네. 놀라운 거는요. 그 아웃룩 잡지에서 요 가운데 계신 분이 데오도르 셀즈베리 울시라고 하는 그 당시 미국의 최고 국제법학 교수입니다. 네. 예일 대학교. 이분의 논문을 봅니다. 그 옆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그분의 논문인가요? 아니죠. 그 논문에 영감을 받고 이승만 청년이 프린스톤에서 쓴 논문입니다. 그렇네요. 예, 승만 리라고 밑에 있는. 네.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 울시 박사의 논문에 감동을 받고 미국에 가서 논문을 박사하게 쓰는데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정식으로 출판된 논문입니다. 박사학위 논문. 그 다음에 가운데 게 이제 정인섭 박사님이 번역하신 겁니다. 박사학위 논문을요. 이승만 박사 논문. 이 논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정치, 국제법, 경제 세 개 학위 공동 학위를 받습니다. 이 논문 하나로. 예, 하나로. 대단한 거죠. 네. 오른쪽에 이승만과 마샤리크라고 하는 책을 연세대학교 명예경제학 교수인 김학의 교수가 쓰셨습니다. 네. 이 김학의 교수님은 경제학자거든요. 근데 이분이 은퇴를 하고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1910년도에 이승만 박사의 책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 책을 논문을 보고. 바로 이 책. 예, 이 책을 보고. 네. 그래서 이분은 이 책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승만 연구가가 됩니다. 네. 예. 저는 이제 목사와 선교사로서 감동을 받고 이승만을 연구하게 됐고요. 네. 저분은 저 논문 보고 이승만 연구해서 이승만과 체코의 국부 마샤리크를 비교 연구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미국에서는 대학교의 교재로 오랫동안 쓰였습니다. 아이,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탁월한 예. 논문을 예.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는 이 아시아의 작은 것도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예. 그런 나라에서 온 학생이 예. 그래서 학위를 제가 받는 이렇게 이제 자세히 논문이 말씀드리는 된 게 거죠. 네.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모든 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죠. 지금 일반들이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거짓이라는 100%죠, 거죠. 다수작이죠. 예. 그래서 아까도 그 역사학자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역사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안 하니까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저 목사와 선교사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스스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 국사 학회는 90%가 좌파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그럴 그러니까 겁니다. 어떻게 예.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제 생각에는 이 1986년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박헌영의 아들이라는 그 원경 승려와 함께 만든 역사문제연구소의 예.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이 책이 그래서 또 유명한 책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유명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입니다. 요거는 이승만 박사가 1941년 7월 달에 쓴 책이죠, 영어로. 그래서 이 책이 바로 유명한 것은 진주만 기습 공격을 예언한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지식인들이 많이 전향을 합니다. 내가 알았던 이승만이가 다 가짜였구나. 내가 배운 이승만이가 다 거짓이었구나. 그래서 이 지식인들이 이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많이 전향을 합니다. 그 이승만 박사의 학문적 깊이는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세계사적 천재라고 이제 저 말씀드리는 이제 거죠. 비봉 출판사에서 예, 나온 이거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네, 이 비봉 출판사가 정말 읽어야 될 좋은 책을 많이 출판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일본어로 번역한 게 박마리아입니다. 네. 선배님이시죠? 예, 이와 여대를 나온 박마리아가 일본어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또 이렇게 중간에 소개하는 이유는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진주만 그 기습을 예언했다고 해서 네. 유명한 책인데 제가 보기에는 177페이지가 더 중요합니다. 네. 예. 요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이 된 그러한 그 계기가 되고 그 배경이라는 게 이제 그렇죠.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요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유엔을 통해서 건국하려고 한 이유가 여기서부터 예언이 나오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승만 박사께서 얼마나 천재적인 청년이었고 얼마나 정말 스마트하고 똑똑한 분이었던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왜곡되고 폄하되고 있는데 예. 미국과 일본에서 정말 존경받고 재조명되고 한다는 예. 것이 이 대한민국의 아주 지금 이 현대사에서 이 비극이라고 생각이 저는 됩니다. 예. 목사님 오늘도 너무 이제 좋은 사진들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 저는 그 송하성 준장이 예. 아마 처음 듣는 걸 거예요. 간첩이었다는. 예. 네. 남로당이었죠. 남로당. 그 군부내의 핵심 그럼 계층까지도 그렇게. 자기가 별을 단 사람으로서 간첩이었는데 여순 반란 사건을 아닌 척하고 예. 진압을 하는 쇼를 한 거네요, 결국. 초대 참모총장입니다. 지금 그 건국 초기에 예. 이렇게 대한민국이 그렇죠. 이념의 갈등으로 예. 정말 심각했는데 그 상황이 지금 또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슬픈 대한민국의 이 이념의 갈등의 역사가 언제 끝날 것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희가 사진을 통해서 탐구해보는 역사의 진실, 점점 더 새로운 놀랄만한 그 사실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조시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 또 그 다음 시간 저 좌파들이 왜곡하고 또 감추었던 그 역사적 이 대한민국 역사적 진실이 무엇인가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